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지방에서 비를 뿌리던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와서 아마 한창 8시 출근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 중부지방에 지금 상당한 서울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하천 29곳 그리고 증산교 하부도로가 지금 현재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근 준비하시면서 우산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많은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중부 지역에는 내릴 거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퇴근길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입니다. 김건희 구속, 사상 초유 전 대통령 부부 동시에 수감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 58분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김 여사 결과를 기다리다 그대로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현재 수감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말씀처럼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수감이자 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이 구속 수감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상 초유의 구속이 이뤄진 가장 결정적인 사유 이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서희건설 김건희의 나토 목걸이 전달 자수. 네.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했던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의 그 목걸이 내가 준 겁니다라고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자수했다라는 겁니다. 진품 목걸이도 특검에 같이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 이 진품 목걸이를 특검은 어제 영장재판부에 직접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그 모조품 목걸이는 뭐냐라는 거죠. 그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이 입찰 자격 영구 박탈도 검토 산재와의 전쟁.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산재 사망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산재가 반복이 되면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산재가 지금 반복이 되면 입찰 자격 영구 박탈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이 경고를 한 건데 윤석열 정부 때 건폭과의 전쟁이란 말이 있었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25일 한미정상회담 이 취임 후 82일 만이다. 한미정상회담 드디어 날짜가 나왔습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25일에 이 미국에서 이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취임 후 82일 만 25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24일부터 26일까지 방미가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여부가 되는 거겠죠. 안보도 경제도 어떤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만큼 촘촘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미중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지금 관세 쓰나미 사실상 진짜 겨냥한 건 중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미중 관세 협상 지금 계속해서 관세 적용 시점이 유예만 되고 있으면 다시 한번 또 90일 추가로 연장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미중 정상 결국은 오는 10월에 있을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만나서 뭔가 관세 담판을 짓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눈에도 주인공은 얘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 보셨나요? 네, 이게 손이 작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큰 겁니다. 네, 최소 30캐럿은 된다라는 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최소 28억, 최대는 70억 가까이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이 반지.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가 궁금하죠.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이 여자친구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스가 이번에 이 반지로 청혼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 구찌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만나서 사귀고 10년 가까이 통과하면서 둘 사이에 두 딸도 있는 상태죠. 이번 이 반지랑 같이 청혼을 했다고 하는데 고심의 시간이 10년이면 상당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화무 11홍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최순실 정경심 수감됐던 남부구치소 2평 독감에 수감이 됐습니다. 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자정쯤 해서 최종 남부구치소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서울구치소여야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다른 쪽으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부구치소로 갔고 여기서 최종 수감이 됐는데 어제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 받던 모습,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대가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지난 특검 때 조사받으러 나왔을 때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들어갈 땐 쓰지 않았던 뿔테 안경을 나올 때는 쓰고 있었다라는 정도의 차이만 좀 살짝 보이는데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결국 구속이 됐는데 제가 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다 구속된 사례도 처음이긴 합니다만 통상 대통령이고 여부를 떠나서 부부의 동시 수감 자체가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보통은 수사기관도 법원도 부부를 동시 구속하는 거는 가급적 좀 피하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딘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부부를 동시 구속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둘 다 구속이 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일단은 혐의가 대단히 중하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대단히 높다고 봤을 것이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원칙대로 부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부부의 동시 구속은 사실 흔하진 않지만 이번은 사안이 중하고 그리고 돌볼 자녀가 딱히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아마도 동시 구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속된 김 여사 이런 독방에 지금 수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네. 보면 지금 여기 관물대가 조그맣게 있고 여기 입구로 들어가면 관물대가 있고 책상 겸 밥상이 있고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고요. 이쪽 한켠에 세면대와 변기가 같이 있는 여기도 역시나 에어컨이 되지 않는 다만 선풍기가 되고 50분 가능하고 10분 선풍기가 멈춰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독방에서 일단 김 여사 오늘부터 수감이 돼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당장 오늘 좀 8시죠. 어제 아마 새벽에 수감이 됐을 텐데 오늘 아침 식사 메뉴 뭐냐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오늘 아침 아마도 지금 현재 메뉴상으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소세지, 채소 샐러드를 먹게 될 것 같고 오늘 점심은 밥으로 김치찌개, 만두강정 이런 메뉴를 먹게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남부구치소의 오늘 아침 점심 메뉴예요. 근데 뭐 저희가 메뉴까지도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김 여사가 평소에도 식사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하고 오늘 또 당장 수감되고서 식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 구속, 그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상 초유의 구속이 있을 수 있었던 히든 카드는 이거다라는 얘기가 특검의 히든 카드는 이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오정희 특검보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소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지금 서희건설에서 자수를 했고 내가 목걸이 줬다라고 자수를 했고 진품도 같이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이 진품과 우리가 먼저 확보했었던 모조품을 같이 재판부에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윤 당선 선물로 김건희의 나토 목걸이, 그러니까 이른바 나토 목걸이죠. 2022년도 스페인에서 했었던 바로 그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내가 줬다라고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자수를 하면서 실물도 같이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효매 변호사님,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그 모조품 목걸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변명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상의 가품을 수사에 어떤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준비한 거다.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게 특검의 지금 시선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로 제3자로 하여금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목걸이가 한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에 고가이기도 하고 산 사람을 추적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는데 이를테면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한 게 이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였었다라는 겁니다. 몇 점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재판부에서 구속 사유로 얘기를 한 게 바로 증거인멸이죠. 같이 볼까요? 네. 구속영장 혐의 말고 요번에 재판부가 준비한 이 재판부가 얘기한 구속이 된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구속이 된 사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의자 김건희 대표 제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 결과 발부인데 이 발부 관련해서 괄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목걸이요 사안을 보아하니 이거 증거를 인멸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송영훈 변호사님 또 한편으론 들킬 거를 대비를 해서 들킬 걸 감안을 하고 모조품을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또 왜 같은 장소에 잠시 뒤에 저희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계 상자나 실제 다른 특검의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진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과 모조품을 또 같이 같은 장소에 놨느냐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증거 은닉을 시도했지만 네. 그것이 완벽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반클리프 목걸이가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모조품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부러 모조품을 가져다 놓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진품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자수서도 냈고 실물도 확보가 됐잖아요. 네. 제가 2주 전에 우리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이 반클리프 앞에 매장이 서울에 9곳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관을 전부 보내면은 누가 구입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구입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저인망식으로 조사해보면은 금방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특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일단 적어도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나쁜 형태의 증거 은닉과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이것은 별건이니 언급하지 말라라고 제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법관에게 그런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심증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 이게 은닉을 하려고 이 증거를 사실상 모조품을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을 다른 그림을 좀 그린 면이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된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 모조품을 큰 그림을 그리고 이게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볼 여지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사실 아까 스모킹 건이다라는 표현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스모킹 건이 된 건 진품이 발견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진품을 직접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특검에 제출을 한 거죠. 자수서 내용이 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자수서에는 내가 대선 직후에 서초동 자택 지하 식당에서 직접 김 여사를 만나서 당선 축하 명목으로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당시에는 내가 주최하는 조창기도회에 참석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 맞사위 윤석열 정부에 좀 취업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취지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줬던 이 목걸이 계엄 직전에 작년에 목걸이를 한창 김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이 재추진되고 있을 때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품 목걸이도 이 돌려받은 진품 목걸이도 같이 특검에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장유미 변호사님 언뜻 생각하기에는 목걸이 준 시점 요때는 요거 참석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 맞사위 이 정부 윤석열 정부에 취업한 거는 나중에 얘기한 건데 이게 범행이 성립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과연 맞사위에 그 인사 청탁만 했는지도 들여다볼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지청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뭐 취업을 하지 않으면 뭐 백수가 이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서해건설은 굉장히 밀착한 회사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캠프 다른 장소에 제3의 장소에 만드는 게 불법인데 지금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해건설 내부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청탁이 더 오갔는지는 봐야 되고 이게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엄청 한참 뒤에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특검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돌려줬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냐고 했을 때 논란이 되고 고발장이 들어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야 돌려준 겁니다. 뇌물죄의 성립에는 시간적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또 판례에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은 뇌물죄가 당장 이 뇌물이라고 될 수 있는 거를 주면서 즉각적으로 뭘 요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뇌물이 갖고 그에 따른 어떤 뭐 대가성이 뭐가 왔고 이게 지금 성립이 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뭐 기자들이 다시 돌려줬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지만 시간 좀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볼까요? 목걸이를 돌려받은 시점이 계엄 직전에 작년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반환 시기가 또 살짝 주목이 되는 게 송영훈 변호사님. 김건희 특검법이 재추진됐었던 작년 말 그리고 계엄이 있기 직전 뭘 고려한 반환이었던 거냐. 왜 2년이나 지나서 반환을 한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니까 그때 가서야 이 목걸이를 돌려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저 목걸이를 줬으면 2022년 3월 또는 4월경이겠죠. 그쵸. 그리고 계엄 직전이면은요 적어도 2년 반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것은 양형에 고려될 정도로 받은 뇌물을 돌려줬다라고 평가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특검법이 계속 반복해서 발의되고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국회로 되돌아가고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의해서 즉 이른바 여권에서 이탈표에 의해서 언제라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돌려준 것이 아니었겠는가. 즉 일종의 증거 은닉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여 내가 이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추진되고 이탈표로 이 당시 여권의 이탈표로 인해서 이게 통과가 돼서 내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좀 이 돌려보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서희건설에서 실제 목걸이를 줬다고 자수를 한 게 지금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이 영장 전담 판사 정재욱 판사가 유일하게 딱 하나 김 여사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뭘 물어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다음 기사. 진품 목걸이 나왔는데 판사 받았냐 묻자 김건희 안 받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좀 자세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영장 심사 말미쯤에. 그랬더니 누구한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김 여사가.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목걸이 받은 적 있나요? 안 받았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라는 대화가 오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뭘 물어보냐는 재판부가 가장 예의주시해서 보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을 딱 질문 하나, 요거 하나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요거 때문에 구속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장유미 변호사님
그럼 또 한편으로 만약에 김 여사가 사실 맞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라고 영장심사에서 얘기를 했으면 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말 때문에 그러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된 건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영장실질 같은 단계에서 판사한테 완전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판사가 영장실질에서 딱 하나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실물을 갖고 왔는데 이 아펠 목걸이를 이거 당신 받은 게 맞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마치 모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희건설이 자수서까지 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이런 사실관계가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인상을 재판부한테 준 거예요. 네. 나아가서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주지 않았는데 서희건설도 이걸 주면 뇌물공여로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수서를 냈다라는 건 증명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갈 다른 경로가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내린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본인만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지에서 빌렸다 그랬습니다. 나중엔 가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품도 어떻게 2015년도에 정품이 나오는데 2010년도에 가짜를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하나도 맞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모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특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이거는 구속을 김건희 여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말이 계속 바뀌고 실제로 진품과 가품을 다 특검이 제시를 하면서 물증까지 제시를 한 만큼 여기서는 김 여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사실 이게 아니라고 해도 다른 증거들도 특검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여기에서 김 여사가 이 사안을 인정을 한다고 한들 구속은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구속영장, 이 특검이 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를 좀 같이 볼까요?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요번에 이 영장 혐의를 보면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그리고 건진법사의 청탁 관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건진법사가 청탁하면서 준 거는 샤넬백과 뭐 인삼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검이 진품과 가품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영장 혐의에 없는데 이 혐의로 이 내용을 가지고 관련해서 송영호 변호사님,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법원이 그래서 명시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이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된 혐의를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종의 참고자료 성격으로 이 자수서와 그리고 목걸이 실물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영장 전담 판사가 이것은 별건이니까 언급을 네. 그만하라고 제지했다고는 하지만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그 법관의 심증 형성에는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실물 목걸이가 지금 현출이 됐는데도 법관이 보는 눈앞에서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혐의가 세 가지인 것 보지 않았습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알선수재. 네. 그중에 알선수재는 물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여전히 다툼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에 관한 김 여사 측의 진술이 대단히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법관의 심증을 강화시켜줬을 가능성이 있고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하다는 결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지금 김 여사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증거로 인멸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어떤 마음, 이 태도 형성, 심증을 가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재판부가 김 여사한테 물어본 그 대화 나눈 부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하나만 딱 물어봤습니다. 이 반클리프 목걸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김 여사가 누구한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누구한테요? 라는 반문이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장 변호사님 누구이냐에 따라서 받았다 안 받았다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요 뒤에 누구한테든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든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답하긴 했는데 5년 중에 누구한테요? 라고 얘기한 건 누구한테는 그럼 받았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뉘앙스로 비춰졌을 수도 있고요. 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 엄마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좀 밀어붙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 영장실질에 임할 때는 네. 정말 절실합니다. 내가 구속이 되면 일상에 그냥 완전히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고르고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다 짜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목걸이가 혐의에서는 이 영장 청구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소환할 때 또 적시가 됐던 혐의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주목도도 상당히 높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모친한테 환갑 선물로 드렸고 나중에 순방 때 필요해서 받았기 때문에 반클리프 목걸이 어디서 받았냐고 했을 때 누구한테요? 라고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엄마라고 모친이라고 이야기를 할 동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으로도 보이고요. 짚어주셨지만 그런데 이 한 건이 아니라 이를테면 모든 걸 거짓말을 한다라고 재판부가 봤을 수 있습니다.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받았던 부분들도 사실 다 혐의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육성이 나왔어요.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천수산 벌써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특검에는 삶이 맞지 않아서 태양인이라서 못 먹는다. 이게 육성이 나왔는데도 부인한 걸 판사가 본 겁니다. 심지어는 또 그라프라는 목걸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진이 말합니다. 이렇게 다이아가 커서 여사가 놀랐다. 그것도 못 받았다고 해요. 거짓말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다각도로 좀 볼 수 있는 답변 아니겠느냐. 누구한테요? 라고 물어본 건이라는 말씀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서희건설에서도 반클리프 아펠에서 산 게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토 목걸이 6천만 원짜리 그 목걸이 하나만이 아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 서희건설에서 뭐를 샀느냐 같이 볼까요? 네.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던 날 이 나토 목걸이를 샀었다는 서희건설의 그 회장 비서실장 최모 씨의 엄마가 먼저 가서 팔찌 1,000만 원짜리 팔찌를 하나 먼저 삽니다. 샀는데 그 이튿날 와서 스노우플레이크 요 목걸이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에서 했었던 바로 그 목걸이인 거죠. 이 목걸이를 보러 또 와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 한 4, 5일 뒤에 다시 와서 저번에 봤었던 그 목걸이와 투 버터플라이 다른 2천만 원대의 목걸이를 목걸이 두 개를 14일 날 같이 샀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사실 9천만 원쯤 되죠. 1,000만 원짜리 팔찌, 한 5, 6천 되는 목걸이 하나, 2천만 원 되는 목걸이 하나 이게 샀다라는 거예요. 한 8, 9천 정도 되는 이 목걸이를 샀는데 비슷한 시기에 우르르 샀어요. 근데 우르르 샀는데 지금 알려진 건 요 목걸이뿐이죠. 그렇다고 하면 송 변호사님, 이 팔찌와 이 목걸이 2천만 원짜리 또 다른 목걸이는 이거는 어디로 간 거야?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이 추가로 조사를 하겠죠. 지금 네. 반클리프 목걸이 하나에 대해서만 행방이 확인됐다고 해서 거기서 수사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저 반클리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라든가 그리고 아직 행방이 묘연한 그라프 목걸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그 고가의 보석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사 주체 입장에서 보기에는 과연 이 피의자가 한 번만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죄로 그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저런 팔찌, 목걸이, 그다음에 지금 무슨 시계를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과연 그 시계만 전달했겠는가 등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를 면밀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른 사건 관계인의 협조도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과연 요것만 받았겠느냐. 일단 목걸이 반클리프 아펠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은 게 확인이 된 만큼 이것만일까?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특검에서는 조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2022년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목걸이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목걸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같이 볼까요? 네, 그 당시에 했었던 거 목걸이 말고 당시에 브로치도 했었어요. 이때 티파니 브로치 2,600만 원대 그리고 그때 했었던 팔찌 까르띠에 팔찌도 1,500만 원대인데 이 팔찌에 대해서도 뭐라고 특검에 해명을 했었냐면 내가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모조품을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었다라는 게 지금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모조품이야? 이것도 진품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죠. 시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명품 시계 구매 전달한 사업가 서 씨 매장에 김건희 확인해 줘서 VIP 할인을 받았다. 어제 제가
연예인 할인 말고 영부인 할인은 뭐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영부인 할인이다 아니다 이 서시 자체가 VIP 이 회원이라 뭐 할인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가량으로 대략 한 30% 정도 좀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고 이걸 받기 위해서 매장 직원한테 김 여사가 사는 거다라고 직접 확인을 시켜줬다. 서 씨는 매장 직원이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목소리를 듣고 아, 영부인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서 그래서 할인이 갔다라는 거죠. 이 전화 어떻게 했느냐?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수행비서죠. 이 행정관을 거쳐서 이 전화를 해서 김 여사가 직접 해당 직원과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일부 다른 보도에는 뭐 이 시계 본사랑 직접 김 여사가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나오는 명품 의혹들 같이 좀 표로 정리된 거 있죠? 지금 명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처음에 샤넬백 있었죠. 그런데 샤넬백 말고 지금 좀 반클리프 목걸이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 말고 아까 서해건설에 추가적으로 목걸이 샀는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시계가 또 나왔습니다. 이 시계도 뭐 한 5천만 원대 시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긴 쭉 명품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는데 현재 진품이 확보가 된 건 반클리프 목걸이 요거 하나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장 변호사님, 실물이 없어도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시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추적의 단서가 됐느냐. 네. 본인의 모조 목걸이가 발견된 오빠의 장모 집에서 정품 보증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계에 상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봤더니 산 사람이 특정이 됩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사주게 됐느냐. 본인이 만남을 청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시계는 어떻게 갖게 되느냐라고. 얼마쯤 하느냐. 나한테도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 거의 사달라는 말로 인식했을 수 있어요. 청탁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시계를 본인이 고가의 시계의 VIP 고객이기 때문에 사줬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줬다고 합니다만 그걸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전체 시계값을 다 받았는지 부분만 받았는지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그런 받은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 대통령실의 경호처 뭐 선진화, 첨단화 해가지고 경호견 이걸 로봇견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납품을 했던 업체입니다. 이건 수사 대상이 되고 당연히 공소유지하고 유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물이 없다고 해도 보증서가 있고 준 사람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정황 증거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꼭 실물을 찾지 만약 못한다고 해도 이건 다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명품들이 좀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방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오고 시계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팔찌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목걸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명품이 뇌물로 작용을 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이기나 뇌물과 별개로 김 여사가 국정에 상당히 좀 적극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이면.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건희의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요 홍보 업무를 제안받았다라는 거. 근데 이 얘기인즉슨 저희가 직접 저희 MBN 취재로도 이게 단독으로 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저 MBN 취재예요.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 여사가 사람이 없으니까 홍보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거절을 했다. 김 여사한테 시계를 준 시점은 2022년 9월이다. 그러니까 시계를 주기 전에 이미 와서 좀 홍보 업무 좀 해줄래라는 얘기를 김 여사한테 2022년 9월이고 제안받은 그 이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과 또 별개로 얘기를 했을 때 송 변호사님, 홍보 업무는 기본적으로 김 여사 관할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국정에 관해서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홍보 업무에 관한 언급도 있지만 뒤에서 보면은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김혜성 씨,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요 인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김 여사가 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가서 조사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 김혜정 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김 여사한테 보고하거나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걸 한번 잘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박성근 전 검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지만 네. 청탁을 받은 것은 김 여사 본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추천해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몇 가지 포인트만 보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로 국정에 대해서 입김을 행사하는 것인가. 사실 구여권, 현재 야권 입장에서는 대단히 뼈아픈 부분이지만 짚을 건 짚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단순히 홍보 업무뿐만이 아니라 서희건설의 맞사위가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부분도 석연치 않고 나중에 저희 좀 다루겠습니다만 집사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이 집사 관련한 이런 사안들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다 얘기가 들어왔지만 여사한테 보고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다 좀 김 여사가 좀 입김이 닿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인 건데 근데 아까 기사 다시 가볼까요?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 3,400만 원을 샀다고 하죠. 서 씨는 3,400만 원 구입 자금에 대해서 김 여사로부터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장 변호사님, 다른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냐 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3자까지 관여가 됐다라는 거고 네. 본인은 본인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로 준 게 아니라 나는 빠져나가기 위해선 누군가가 돈을 주더라.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도 그 현황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신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활비 같은 그런 돈이 아니었다. 되게 좀 꼬깃꼬깃 구겨진 돈이었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사람이 줬는데 그 누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네. 그럼 뇌물 공여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인은 좀 면책을 대고자 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이제 수사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사람 돈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까지 특검의 수사가 아마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쭉 김 여사가 지금 받고 있는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짚어본 거죠. 김 여사 어제 영장실질심사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 결혼 전 문제 거론 속상해. 주가 조작 부인해도 구속을 못 면했다. 마지막 최후 진술로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가 계속해서 좀 거론이 돼서 좀 속상합니다. 감안을 좀 해주세요, 재판부. 이 재판장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김 여사 측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화무 11홍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현재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곳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 여사 지금 화무 11홍의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네. 붉은기가 열흘이나 가는 곳은 없다. 뭐 권불 10년 뭐 비슷한 지금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건 근데 또 듣기에는 송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열흘이나 그러니까 권력이 만약에 계속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산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권력을 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젠가는 올 사안이었었는데 좀 꽃이 빨리 떨어졌다라는 걸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저 언론 보도를 어제 보면서요. 네. 김 여사 측에서 왜 저런 표현을 굳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을 했는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무 11홍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결국은 그 열흘 붉은 꽃을 본인이 향유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즉 대통령 배우자는요. 단 하루도 그 붉은 꽃을 향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권력이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있습니까?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를 선출한 적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누구나 들었을 때 저것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은 저것이 권력이 다하지 않았더라면 드러나거나 책임 추궁되지 않았을 문제이다라고 하는 함의까지 있다고 보면 법관이 보기에는 대단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마저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네. 이 얘기를 대체 왜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지 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부적절했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 여사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구속된 어제 김 여사의 집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김 여사 김건희 최측근 김예성 귀국, 판도라 상자 열리나. 어제 공항을 통해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체포가 됐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김건희 교수와 관련된 의혹들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십니까?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도피성 출국에... 네. 아니 김 여사는 김 여사 집사를 굳이 공항에서부터 체포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사 관련한 의혹이 또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 등 다른 이 기업 대기업들이 오너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김 씨 관련한 업체에 좀 거액을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실제로 이 투자한 이 금액을 또 다른 이 기업, 어떻게 보면 이 차명 이 회사를 통해서 184억을 투자를 받고 결국 46억을 가로챈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돈 46억이 집사가 갖고 가도 문제인 거고, 이게 만약에 김 여사한테 갔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김 여사도 이 사안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죠. 아까 얘기 살짝 나왔죠. 김건희, 네가 돈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험성 투자 의혹, 이 투자 의혹이 있다는 걸 사전에 인지한 거 아니겠느냐. 대기업들이 김 여사의 얼굴을 보고 보험성으로 자신의 집사한테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걸 김 여사도 진즉에 알았고, 이 안게 장 변호사님,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제보를 받았는데 맞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 통화 내역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추궁당할 겁니다. 뭐라고 통화를 했느냐. 근데 무관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선 너 나 때문에 돈 벌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조사 똑바로 받아라.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끊었다는 거예요. 연락도 그 전후로 없었다는 거고. 그런데 다른 한켠으로는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앞두고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든 꺼야 기업이 살 수가 있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본잠식 상태의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46억 원인가 익시을 해요. 부인이 가져간 걸로 네. 지금 추정됩니다. 그걸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게 특검의 시선인데, 그러면 우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넌지시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으로서는 후자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른바 집사 관련한 의혹도 상당하죠. 금액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 귀국해서 바로 지금 현재 이 체포가 된 이 김예성 씨 집사가 판도라의 상자냐 아니냐 여부가 지금부터 알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없어도 아수라장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전대 차단 전환길, 장외 여론전, 장내선 또 고성 욕설이 난무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부울경 지역 관련해서 국민의힘 합동토론회가 부산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했을 때, 지난번 대구에서 이 전환길 씨 배신자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 출입 금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못 들어갔는데, 근데도 욕설이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전환길 씨 못 들어가긴 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백스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저는 못 들어오라니까 억울함은 있지만 그래도 전당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또 좋은 당대표가 뽑혀지고 좋은 최고위원이 뽑혀져서 저는 비록 당 평당이자 평당원인데 당 지도부에서 전환길은 오지 마라, 전당대회 금지다, 출입 금지다 하니까 저는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고 작은아마 평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비도 살짝 맞아가면서 내가 못 들어가지만 평당원으로서 어쨌거나 지도부의 입장을 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길 출입 막았지만 국민의힘 합동연설의 또 아수라장이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알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합동연설의 취재는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취재 신청이 완료된 언론인에 한해서 취재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 거쳐서 이 최종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거르고 또 걸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길 씨, 나도 평당원으로서 지도부가 얘기하니까 들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최수영 위원님, 들어가진 않았지만 밖에서 또 생방송, 뭐 라방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죠. 라방을 또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총성은 울렸고 이미 벌써 판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설령 두 번째 전대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친전환기냐 반전환기냐 구도가 사라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행사장 내에서 배신자 그 함성이 더 크게 울려 퍼졌다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이미 전환길에 대한 전환길 씨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이미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환길 씨가 밖에서 했던 거는 저는 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정말 뭐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14일 날 당장 윤리 징계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굳이 이렇게까지 또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소란을 피워서 막 또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본인한테 불리하게 이제 윤리위원회 그걸 끌고 가지 않았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탄참파, 그러니까 후보 4명 가운데에서도 이거 윤리위 지금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22일이나 늦어도 26일이면은 새 지도부가 구성될 텐데 윤리위도 새 지도부가 또 구성할 수 있는데 왜 지금 굳이 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차기 지도부로 넘겨라 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전환길 씨도 그런 걸 감안해서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어제 전대에서도 아수라장은 아니었지만 거의 뭐 고함으로 묻혔던 전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어찌되었건 이번 전대에서는 가장 말하자면 씬스틸러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전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건 내일 모레죠. 내일인가요? 내일. 당장 내일 있을 윤리위에서 사실상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태도적인 측면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굳이 무릅쓰고 뚫고 들어가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지도부가 바뀌면 윤리위 자체가 또 바뀌게 되는 건데 다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란 말이에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한 번 시작된 친길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뭐 아수라장까지는 아니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수라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배신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집단. 또 배신자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 수령제사입니다. 네. 이 조경태 후보의 경우에는 배신자 뭐 내려와 이런 얘기 때문에 한 4분 정도 아예 이 연설 시작을 아예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동아일보는 그래서 전환길 대신 나선 친길, 배신자 삿대질에 또 전대 아수라장. 아수라장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는 아예 제목으로 아수라장을 또 바뀐 박았어요. 그래서 살짝 여쭤봤더니 아수라장의 기준은 몸싸움이지라고 또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어쨌거나 아수라장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소동은 좀 벌어진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봤을 때 김상일 위원님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찬탄이냐 반탄이냐 친길이냐 반길이냐 또 이미 구획이 좀 그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3자 입장에서 찬탄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반탄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친길, 반길 어디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전환길 씨 정도면 단호하게 제명을 해야죠. 그래야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환길 중심의 저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도부가 방조를 한 겁니다. 저거는. 예? 그냥 출입 금지를 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더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걸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전환길 씨를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라내야죠. 그래야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윤어게인이에요. 윤어게인이 뭡니까? 윤석열 피고인은요.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을 당한 대통령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전환길 씨를 지금 품고 간다는 얘기가 위헌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방송에 나가서 정청래 당대표가 위헌정당 해상 심판한다 그럴 때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했어요. 일부 권력자들이 한 거를 왜 당이 구조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과도한 걸 하냐 이렇게 저는 비판했는데 전환길을 받아들이고 그걸 당 전체가 구조적으로 안는다면 이 구조적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당이 끊어내지 않고 전당대회를 계속 간다? 네. 저거는 방조하는 거고 사실상 윤 어게인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친윤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상 지도부가 방조를 하고 제명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방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타서 결국은 이 친길 후보 그리고 이 반탄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후보들도 가지고 있는 건지 후보들 중에서도 어제 연단위에서 전환길 씨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옹호를 하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내부 총질 용서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모두 총구를 바깥으로 돌려서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이 아니라 차가운 길거리에 나와 절규하던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십니까? 청년들이 차가운 길거리에 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청년들에게 남은 것은 극우라는 딱지뿐이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극우면 내가 극우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재원 그리고 김민수 두 후보의 지금 이 발언을 지금 같이 봤는데 최수영 위원님 일단 후보들도 반으로 좀 나뉘었어요. 뭐 주경태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 뭐 이런 뭐 김근식 후보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전환길 씨가 뭘 잘못했느냐 왜 내부 총질로 하느냐 극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후보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뭐 저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번 전대 제가 많은 말씀드렸지만 네. 최소한 이번 전대를 룰을 개정해서 당원 50대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갔었어야죠. 그랬으면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당원 80%의 국민 여론조사 20. 이 구조적으로 당원 80%가 뭡니까? 지금 78만 책임 당원들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결국 눈도장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분석하면은 사실상 당대표는 이미 반탄이 접수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결선 투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최고위원들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이제 각자 투표하는 1인 4표이기 때문에 네. 당원 한 명으로부터 여러 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각자 분야별로 청년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개혁파들, 그러니까 쇄신파들 한두 명이 되잖아요. 지금 화면에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 외에 한두 명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반탄파 지도부와 각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말하자면 내부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저는 저런 그 강한 어조로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분들은 당원 80의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더더군다나 전환길 씨가 뭐라 했습니까?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 10만 당원 양병해놨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허상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저는 전환길 씨가 과평가된 정치적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허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는
구조적인 지금 룰 구정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결국엔 신임 대표단과 네. 최고위원단들 간의 갈등이냐 아니면 봉합이냐 아니면 또 말하자면 봉숭학당이냐 뭐 이런 점들이 앞으로 국힘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전당대회 이후를 지금 이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찬탄과 반탄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찬탄 후보와 반탄 후보가 같이 지도부 안에 섞이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찬탄과 반탄이 함께 최고위에서 동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김상일 위원님. 저는요. 반탄 세력이 의미하는 것은 반헌정 질서, 반법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저는 그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헌정당은요. 인용이 될 거다. 그렇죠. 그 위헌성을도 보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걸 봅니다. 근데 현실적인 위협의 주요 요소가 뭐냐면 공직 후보자 내지는 공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숫자가 많다는 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탄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반헌법과 반법치라는 거를 끌어안은 정당을 어떻게 이게 합헌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반탄과 찬탄 지도부가 섞여 있는 걸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한테 버림받고 이 우리나라의 법 질서에 버림받을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저 국민의힘의 모든 재산은요,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러면은 찬탄파, 반탄파 의원들 누가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당이 갈릴 텐데, 자, 위헌정당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위헌정당 개념이 있는 그 정당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걱정 자체가 한가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새로 이 출범할 지도부가 찬탄과 반탄이 같이 섞여서 봉숭아학당이 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우려 자체도 좀 사치다. 정당 해산될 수 있는데 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 사안이 사실 상당히 좀 실제로 민주당에서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둔 듯 윤희숙 여연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질적인 대립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계엄,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 친윤 세력과 그들의 빌부터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들로부터 당을 지켜내야 된다. 경선 중립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 나는 여연 원장직을 내려놓겠다. 내려놓으면서 한 얘기가 친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반탄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윤희숙 여연 원장이 본인의 직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얘기가 큰 호수에 작은 조약돌 하나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당원만 보면 안 돼. 정치복원을 여당 원로들 정청래의 쓴소리. 어제 정청래 대표 이 당내 원로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당대표 취임하고 처음 만난 이 원로들과 처음 만난 자리였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는 정광석화처럼 해버려야 돼요. 모든 게 다 청산인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이렇게 새롭게 나가야 될 길을 뚫어야 될 때는 그 말을 쓰는데 단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유불급이에요. 과하면 모자라는 거 하면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당연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해 주어야 정말 내란 뿌리 끊고 그 한국을 민주주의 반석에 올려놓는데 지금처럼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격하지는 마세요. 예, 부탁합니다. 네.
사실 들어보면 과유불급이에요. 당원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정청래 신임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얘기들이 김상일 위원님,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정 대표는 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저런 얘기를 한두 명한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의례적인 거로 예상하고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저런 이야기를 잘 듣게끔 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네. 들을 수밖에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세요. 저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어요. 저도요, 방송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위원정당 해산이니 지금 하는 것들이 좀 과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한겨레 뭐 신문 보면은 네. 당원만 보면 안 되라고 돼 있지만 네. 실제로 정청래 대표의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당원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 당원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비판을 제가 한들, 원로들이 저렇게 쓴소리를 한들, 네. 정청래 대표에게 좀 압박으로 다가가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력이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 세력이 아예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 정당은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고 선거에 이기면 모든 것이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용서가 되거나 박수를 받는 조직이에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선거 이깁니다. 선거 이기면 어떻게 돼요? 박수 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최수영 위원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니 대한 세력이 가망이 없어요. 뭐 이런 표현도 지금 나왔어요. 결국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 말이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취지 말씀이시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당 대표가 야당을 외면하는 건 결국 정치적 자해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게 작동하는 원리는 대화 타협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희상 전 의장이 그 정청래 대표가 폭풍 질주를 얘기하니까 네. 과유불급이다라고 이렇게 사자성어로 이렇게 제어를 한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어제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어디 간지 아세요? 사법개혁 특위 갔어요. 빨리 추석 전에 이걸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말을 뭐 듣겠다는 겁니까? 먹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죠. 형식적으로 내 듣는 신용만 할게. 내 마음 저기 있어요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폭풍 질주의 결과는 결국에 이게 후과로 남습니다. 그건 아마 정치를 해본 오랜 분들의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저는 뼈담아 들을 상대가 아무리 좀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뼈담아 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귀를 좀 이 원로들이 괜히 이런 얘기 했겠느냐, 이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바로 사개특위 갔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녁에는 용산에 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용산에 왜 갔느냐? 정청래 박찬대 만찬장 부른 이재명 대통령 전대 앙금 털고 원팀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 이재명 대표는 부른다고 했었죠. 정청래 대표도 그리고 같이 후보로 나왔던 박찬대 이 의원도 같이 부를 거다. 근데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만찬장에 같이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여기 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원론적인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했었던 지시들이 있죠. 같이 좀 볼까요?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는데 호남 의원들이 절반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었던 얘기가 왜 안 왔죠? 이 모동 경위 따로 보고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근데 뭐냐 호남 지역이 대부분 박찬대 의원을 많이 지지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1대 17에서 1대 1로 대의원에 대한 이 영향이 너무 크니까 1대 1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번에 권리당원은 정청래 의원을 그리고 대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었죠. 이런 지시를 보고 김상일 위원님 사실 당선된 정청래 대표가 나름 이런 어떤 뭐 뒤끝이라면 뒤끝이라고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원팀을 또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요. 네. 당선된 당대표를 먼저 불러서 만나야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 같이 불러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같이 불렀어요. 그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국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보여야 되는데 전국에 정청래 당대표만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젠다가 세팅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국정이 평가받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정청래 어젠다만 지금 계속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찬대 전 대표까지 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이 잘 화합해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조금 정청래 대표를 조금 자중하세요라고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거와 저는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문희상 의장이 잘 얘기하셨죠.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개혁을 만약에 본인이 진짜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라고 했으면 추석 전까지 진짜 끝내야 되고 못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씬스틸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씬스틸러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추석 전에 모든 개혁을 끝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낙선한 후보까지 봤다라는 거 이거는 나름의 좀 자제하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안 걸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사실 관건인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